세상의 풍파는 한 번에 찾아오는 법이라는 말을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제 과거를 혼내주고 싶은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누구나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아픔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쉽게 쉽게 말을 하던 타인들의 말을 믿었던 탓일까요? 막상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아주 큰 우울감이 저를 잡아먹어버려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겁이 날 정도였었지요.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저는 사람 구실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눈만 뜨고 숨만 쉬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일이 되어버려 어느 정도 마음이나 기력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아픔이 쉽게 지워지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저의 바보 같았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저 스스로에게 보내는 말과 같은 사연이나 다름없습니다. 구독자님들과 나누며 다시 한번 마음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 걸음 걸어보려는 제 뜻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생각했던 저는 비혼으로 사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남자의 수발을 드는 것보다 혼자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한 일이라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제 남편을 만난 이후에 모든 생각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로지 저 하나밖에 모르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꽃집을 운영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매일같이 간식거리를 주고 호련히 사라지던 남편에게 서서히 스며들게 되었어요. 수줍게 간식만 쓱 전달해주고 사라지는 남편을 보면서 참으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잔뜩 들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면서도 저에게 휴대폰 번호 하나를 물어보지 못해서 꽃집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댔거든요. 오늘 하루의 시작은 어떤가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 하늘이 참 맑던데 점심시간에 산책이라도 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시덥지 않은 이야기도 시처럼 뱉는 사람이라서 점점 저도 마음이 열리게 되었지요. 물론 처음에는 용기도 없는 바보다 싶어서 찌질한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간식도 남을 줘버리고 안부 전화도 무시하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꾸준함은 저를 점점 장악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지요. 인내와 성실로 똘똘 뭉친 남편은 결국 저라는 성을 함락시켰고,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달려오는 사람인데 제가 어찌 마음을 주지 않고 버틸 수 있겠어요? 주위에서도 저에게 시집 한번 기가 막히게 잘 갔다고 칭찬을 해주었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애정 표현에 닭살 돋는다 하시며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최고라고 해주셨어요. 자고로 남자란 말이다.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할 줄 아는 남자가 최고인 법이야. 네 아빠를 좀 봐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젊었을 때도 늙어 빠진 지금도 오로지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니? 여자는 평생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야. 평생을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고인 법이야. 항상 우리 딸의 편이 되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사과를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마음고생하지 않고 사는 법이다. 부모님께서도 흐뭇해하실 정도로 저밖에 모르는 바보와 결혼을 했으니 제 결혼만큼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한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지냈죠. 우리 남편처럼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또한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더욱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꽃집을 운영해서 그런 건지 참으로 꽃같이 예쁜 며느리가 아닐 수 없어. 시집살이다 뭐다 말 많다 하지만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돼.
내가 우리 며느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아이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키겠어. 절대로 간섭하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정말 구김살 하나 없는 웃음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을 테니 잘 살기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친구들 시집간 걸 보면 시댁에서 일을 시키는 게 힘들어 죽겠다. 잔소리가 너무 많다. 돈 타령한다 하던데 저에게는 그런 말 전혀 하지 않겠다며 안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시부모님이 있다니 정말 든든하고 행복하기만 했죠. 전생에 제가 나라라도 구한 것일까요? 저만 바라보는 남편의 간섭이 일체 없는 시부모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웃음꽃이 만발하여 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집안이라면 믿고 저를 맡길 수 있을 거라 하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던 분이셨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배를 타시는 분이셨어요. 바닷가에서 양어장을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정말 큰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조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뱃일의 특성상 한 번 배를 타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운항을 해야 했기에 국내에 계신 시간이 길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정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랑은 대면대면한 사이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 있었죠. 오죽하면 사춘기 시절에 저는 친정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건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했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늘 항상 바다 위에 계셨기 때문에 얼굴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죠. 늘 저와 친정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 위에서 안부 전화하는 걸 까먹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망망대해 한가운데 폭풍우라도 만나면 연결이 힘들긴 했지만요. 해외 각국에 정박을 하실 때마다 편지를 보내주셨고 선물까지 준비해서 국제 택배로 보내주셨었어요. 저는 자주 보진 못했지만 우리 친정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었고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다 싶었지요. 사실 학창 시절에는 아버지께서 배를 타는 게 조금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배를 타는 일이라 하면 일단 무시부터 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친정아버지의 직업을 무척이나 존중해 주셨고 오히려 대단하신 분이라고 추켜 세우기까지 하셨었어요. 배를 타는 일이라 하면 원양어선을 제일 먼저 떠올리거나 막노동꾼에 가깝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항해사이십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 속해 있는 항해사이기 때문에 월급도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만큼 많고 집안의 재산도 꽤 되는 편이에요. 해외에 정박을 하실 때마다 그 지방에서 제일 좋다는 물건, 제일 유명하다는 것들을 사서 집으로 보내주셨고 그걸 시댁에도 많이 나눠드렸었지요. 저희 부부가 살 신혼집 또한 친정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으로 해주셨던 집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오히려 더 저에게 잘해주셨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복덩어리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도움 하나 주지 못하는 우리 형편까지 고려해 집까지 해오다니 정말 우리 며느리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성품도 바른 아이라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면박을 주거나 하지도 않을 테고. 저는 시어머니가 돌려서 저에게 아들 구박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그저 제 칭찬을 해주시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데 남편에게 빠져 있었던 저는 그 속뜻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앞에서만 착한 척을 하고 뒤에서는 신랄하게 저를 씹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찌 제가 알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연기자나 다름없었던 시댁 식구들은 감쪽같이 가머니설로 저희 가족들에게 안심을 선사했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훈훈한 덕담만 오갔기에 아무것도 몰랐지요. 하지만 결혼식 이후에 상황이 점점 미묘하게 바뀌어 가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잘 산다는 이유 하나를 들먹이면서 끊임없이 시댁에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사돈어른이 배를 타시니까 생선 같은 건 신선하고 좋은 걸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명절에 친척집에 뭘 돌려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사돈한테 말 좀 잘해서 명절에 돌릴 굴비 세트 100만 원짜리 10개만 들고 와라. 물론 그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어요. 일단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조업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멀었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국내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을 싸게 살 연줄이 있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시댁에 설명을 해봐야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말을 하는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무슨 배만 탄다고 하면 생선은 거저 얻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배로 할 수 있는 일이 고기잡이 일만 있겠습니까? 저에게 쉴 새 없이 공짜 타령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는데 무리한 요구이다 싶어서 저도 몇 번이나 거절을 했었죠. 거기다가 친정아버지께서 하는 일의 특성상 유럽권의 해안으로 자주 나가셨었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위스에서 파는 요 크림이 좋다고 하더라. 그거 좀 많이 들여다 놓을 수는 없니? 나도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언니, 이태리에서 명품 가방을 사면 국내에서 사는 거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나 가방 하나만 사다 주면 안 돼요? 시어머니고 시누고 할 거 없이 어찌나 비싼 것에 눈이 돌아 있던지 저에게 사치품을 사다 달라고 하루에도 12번씩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도 친정아버지께 물건을 사다 달라고 부탁드리기가 어려워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서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군요. 저도 아버지 일이 바쁘셔서 그런 부탁 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배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언제 그런 걸 살 틈이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심부름을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유, 내가 언제 심부름을 시켰다고 그래. 가족끼리 그 정도는 서로 나누고 선물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어쩜 그리 매정하게 말을 하니? 내가 그런 부탁을 받았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사다 줬을 텐데. 정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친정아버지께서 정박을 해봐야 배에 생필품을 채우는 기간 동안에만 정박을 하는 거라 일주일도 제 육지에 계시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피로를 풀기에도 바쁜데 시댁 식구들 줄 선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저야 아빠의 딸이니까 무리해서 선물을 사다 주시는 거지 시댁 식구까지 챙길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저와 친정엄마의 선물을 사면서 아주 가끔 시댁에도 드리라며 영양제 같은 걸 챙겨서 보내주시기는 해요. 기분 좋게 가져다 드리면 꼭 한다는 소리가 핀잔이더라고요. 너는 지난번에 그 명품백 받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는 영양제만 덜렁 주시는 거니?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는 상품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명품백 하나 가지고 싶은데. 언니, 사돈 어르신께 나도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매번 명품백을 사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쩌다 한번 사주시는 건데 저런 소리를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딸이랑 사돈처녀가 같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뻔뻔해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뻔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짜증나는 일은 시댁에 도를 넘는 짓을 하는 동안 무조건 제 생각만 해주던 남편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이런 일이 없어서 몰랐었는데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인간은 또 오랜만에 봤죠. 우리가 결혼도 했고 내가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장인어른이 해외에 체류해 있는 기간이 길잖아? 거기서 물건만 잘 떼서 가지고 오면 떼돈 버는 거 아니야. 국내보다 가격도 싸고. 내 친구가 해외 직구 사업을 하는데 글쎄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 요즘은 그 배송비로도 엄청 남겨먹는다더라. 남편이 말하는 친구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친구였고 독일에 유명한 크림이 있는데 그게 현지에서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사입을 해서 국내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사업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께서 어디에 얼마나 정박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직구 사업을 할 수 있겠어? 매번 다른 물건을 떼다 팔겠다는 거야? 그러면 사업 자금을 조금 빌려주시면 내가 한번 제대로 불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뭐냐, 비행기는 마일리지 같은 게 있잖아. 배는 뭐 마일리지 같은 거 안 쌓이나? 그런 거 있으면 비행기처럼 공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다음에 유럽에 가실 때 나도 태워서 가주시면 안 되나? 나 유럽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말에 정말 사람이 무식하구나 싶더라고요. 조업하는 배를 타고 유럽에 갈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건지,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헛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진짜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 점점 남편이 한심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자란 놈을 빨리 뻥 차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살았나 싶으시죠? 사실 결혼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서 이혼이라는 게 쉽게 생각나지 않기도 했고요. 저런 답답한 헛소리를 할 때를 빼고는 저를 위해 헌신적으로 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시댁의 무리한 요구가 이혼 충동을 몇 번이나 겪게 하긴 했지만 제가 무시해버리거나 안 된다고 말을 하면 두 번은 조르지 않기도 했고요. 신혼집을 친정에서 해주신 것도 있었고 재산도 저희 친정이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대놓고 시집살이를 못 시키기도 했었죠. 그중에 제일 복병인 건 눈치가 없는 신우이긴 했지만 저보다 어린 신우였기 때문에 제가 정색하고 딱 잘라 말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긴 했어요. 제 손에서 처리가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해서 사실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딱 한 번 신우가 제가 없을 때 신혼집에 찾아와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사주셨던 명품백을 들고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신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뭐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별 생각 없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다른 가방도 아니고 생일 선물로 받았던 비싼 가방이라서 제가 불같이 화를 냈었거든요. 아니 아가씨,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 비싼 명품백을 들고 나간 거 그야말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 정말 너무해요. 제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들고 나간 건데 그걸 어떻게 도둑질이라고 해요, 가족 사이에. 말 안 하고 들고 갔으면 도둑질이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들고 나가요. 그리고 아가씨 가방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자랑해서 뭐 할 건데요? 가방에 상처라도 났으면 어쩌려고요. 그 가방 수리하는 데만 몇백 기본으로 나올 텐데 아가씨가 그럴 돈이나 있어요? 한번 각 잡고 뭐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제 물건에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까지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은근히 빈정거리며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 훈계를 해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신우를 쥐잡듯이 잡은 이후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생겨나지 않았죠. 아무튼 저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3개월째 유럽 해안에서 체류를 하고 계시던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1년 정도 떠나 있어야 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자주 친정에 찾아가서 친정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었어요. 결혼 전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항해를 떠나시면 제가 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별 걱정하지 않으셨고 엄마도 외로워하지 않으셨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떠나게 되니까 집에 혼자 남은 친정엄마가 무척이나 적적해 하시더라고요. 별일이 없어도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거시곤 그저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했다 하시고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서 남편이 출근해 있는 동안에 친정집에 찾아가 엄마랑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집에 놀러 오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내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친정집에 자주 찾아가는 것이
시댁에서는 조금 불만이었나 보더라고요. 며느리야, 네가 당연히 친정이 더 편하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면서 너무 그렇게 친정에만 가는 거 아니니? 친정아버지께서 유럽에 체류 중이시라 엄마 혼자 외로우실까 봐 그러죠. 어머님은 아가씨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잖아요. 다 늙어서 외로운 건 매한가지지. 그리고 네가 하도 친정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겠니? 집에 붙어서 남편한테 살랑살랑거려야 애가 생겨도 생기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순간 수치심이 확 몰려오기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애를 가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쪽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지 뭔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저희 부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떡하니 들어서지 않아서 은근히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저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제 잘못처럼 느껴지고 움츠러들더라고요. 은근히 저희 친정엄마 탓을 하면서 그만 좀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저도 눈치가 보여서 한동안은 집에 붙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친정엄마가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심하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긴 했었지만 늘 별 문제 없었기에 최근 들어 계속 아프다 하셨어도 그냥 습관적인 두통이겠지 하고 넘어갔었지요. 제가 그때라도 제대로 병원을 모시고 갔었어야 했는데 시댁에서 눈치를 주니까 차마 모시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내가 한동안 못 간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산책도 나가고 병원 가서 두통약도 받아오고 하세요. 귀찮다고 집에만 붙어 있으면 머리 더 아픈 거 알지? 바깥 공기를 좀 쐬야 할 필요가 있어. 너도 결혼했다고 점점 잔소리만 늘어가는구나. 아이, 엄마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때 제가 모시고 병원에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게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랍니다. 주말에 시댁에서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근교로 여행을 가자고 하셨고 남편이 가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이길래 큰맘 먹고 따라가게 되었어요. 매번 친정만 챙겼었으니까 저도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시댁 여행을 따라갔는데 정말 이때다 싶었는지 시키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호텔이나 리조트로 갈 줄 알았더니 가평에 있는 펜션을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펜션까지 운전만 남편이 했지 그 뒤론 모든 걸 저에게 시키시더라고요. 펜션 체크인을 하는 일부터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라며 몇 번이나 슈퍼에 왔다 갔다 하고 밥을 차리는 일까지 2박 3일 내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만 시켜 먹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속으로 칼을 갈 정도였어요. 2번 다시는 시댁 여행에 안 따라오겠다고 결심을 할 정도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쉬려고 하면 간식 먹자, 과일 깎아와라. 정말 극기 훈련에 온 기분이었죠. 밤에 엄마랑 통화해야지 하고 생각을 몇 번이나 했지만 피곤해서 그만 2박 3일 내내 밤마다 대자로 뻗어서 코 골면서 잤어요. 고작 3일이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냅다 아버지께서 친정엄마랑 연락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엄마요? 모르겠네. 나 지금 시댁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서 3일 전부터 엄마랑 연락을 안 해봤는데요. 왜요? 네 엄마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어. 3일이나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바로 집에 들러서 엄마가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전화 한번 주겠니? 네, 아빠.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길이니까 한번 들러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셔요. 저도 당연히 불안했지만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엄마가 3일째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해서 가는 길에 친정이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게 좋겠어. 아이, 뭐 어디 여행이라도 가신 거 아니야?
장모님이라고 친구가 없겠어. 놀러 가셨겠지. 고작 3일 전화 안 받은 걸로? 아이, 뭘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 나 일단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자. 당신이 이번 여행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피곤하다고 그래? 운전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엄마가 어디 놀러 갔으면 전화를 왜 안 받겠어? 아, 너무 즐거우셔서 전화 받는 것도 까먹었나 보지. 아, 꼭 가야 돼? 여기서 처가로 가려면 저쪽에서 빠졌어야 했단 말이야. 남편은 저에게 귀찮다는 듯이 말을 했고 저는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친정에 들리지 않고 저희 집으로 방향을 바꿨고 저는 집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친정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 나 혼자라도 택시를 타고 갈 테니까 당신은 짐 정리하고 있어. 나 다녀올게. 지금 가서 또 언제 올 건데 내일 오려고? 맨날 첫날 그렇게 집을 비워대면 어떡하냐. 아,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온다. 당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잖아. 연락이 안 되면 당연히 무슨 일이 생겼다고밖에 상상할 수 없잖아. 나 혼자 가겠다는데 왜 그것까지 말리는데? 제가 화를 버럭 내면서 말을 하자 남편도 순간 뜨끔했는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친정엄마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무서운 생각까지 들어서 헐레벌떡 택시를 타려고 나가니 남편이 따라 나와서는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친정집에 도착을 해서 현관벨을 누르는데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전 결국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글쎄 거실에 떡하니 친정엄마가 쓰러져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악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서둘러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친정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의식이 없는 듯 하셨고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친정엄마를 싣고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의식이 없는 친정엄마에게 이상한 호수를 마구마구 꽂더니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한참 동안이나 검사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뇌과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실신을 하신 것 같고요. 실신 이후에 꽈리가 부풀어서 터진 듯 합니다. 일단 다행인 건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환자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지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입원 수속부터 하시죠.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을 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어요? 저는 우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남편이 부랴부랴 움직여서 모든 일 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입원 수속을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간병인을 구하는 동안 저는 정신을 차리고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가지 않아서 벌벌 떨면서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당장이라도 국내에 들어오고 싶어 하셨지만 항해 일정이 8개월가량 남아있었기에 발만 동동 구르셨지요. 하필이면 배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해사였기 때문에 대체할 인력을 당장 찾는 게 무리였고 구한다 한들 몇 개월은 걸려야 교체가 가능했어요.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시련이 와도 불굴의 의지로 견뎌낸 사람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깨어날 거다. 이제 막 약물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경과가 곧 나오겠지. 우리 딸 그만 울고. 네가 버텨야 다른 사람들도 다 버텨낼 수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했고 저는 그때부터 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친정엄마가 누워있는 병실을 찾아가서 간병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에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죠. 그래, 뭐 사돈어른이 그렇게 된 것에는 나도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너도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는 몸 아니니? 신혼부부나 다름없는데 남편을 보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병원에 있는 게 말이나 되니?
남들이 우리 아들 호랩인 줄 알겠다. 굳이 간병인까지 고용을 해두고 그 매일같이 병실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야? 간병인을 자르든가 아주 돈이 썩어나는구먼. 간병인은 남편이 구해온 사람이었는데 외국계 여성이었고 일이 서툴러 보여서 제가 마음을 놓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는 또래였는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까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가 남편에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괴팍했던 남편이 무서워서 일단 도망은 나왔는데 지낼 곳이 없어서 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면서 숨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 일을 하면 숙식 자체는 해결이 되니까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사모님께서 제가 일이 서툴러서 못 믿으셔서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오시는 건가요? 제가 잘 보살필게요. 간병인은 매 시간 저와 함께 있어야 하니까 눈치를 보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물론 보호자가 병실에 있으면 불편하기야 하겠죠. 하지만 저도 친정엄마가 눈을 떴을 때 제가 옆에 있길 바라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하루 종일 병실에 있으니까 자주 병원에 찾아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끼니 거른 거 아니야?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장모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나가서 천천히 밥이라도 먹고 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장인어른 말처럼 당신이 힘을 내서 버텨야 장모님도 기운을 차리시지. 보호자 식사가 제공이 되긴 했지만 간병인에게 양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찾아와서 밥을 먹으러 가라고 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친정엄마를 부탁하고 저는 식사를 하러 다녔고 그럴수록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죠. 제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도 못하고 출근길 퇴근길에도 혼자 쓸쓸하게 나가야 했으니까요. 오히려 일이 바빠서 힘들 남편이 저를 더 챙겨주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친정엄마가 의식을 잃은 지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매일같이 친정엄마를 위해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의사들은 친정엄마의 호흡도 정상이고 약 기운도 잘 들어서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품었어요. 이런 상태를 코마 상태라고 부르는데 환자분께서 눈만 뜨지 못하신 거지. 무의식 중에 보호자분들의 대화를 다 듣고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환자분을 향해서 따뜻한 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 자주 해주세요. 저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매일같이 엄마에게 사랑한다, 눈 좀 떠봐라, 보고 싶다 외치면서 친정엄마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너무 무리를 해서 간병을 한 것인지 몸이 탈이 난 것 마냥 축축 처지고 열까지 살살 오르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불편한 병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간병을 했으니 제 몸이 성한 것도 이상한 거죠. 당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는데 열이 더 오른 거 아니야? 아유,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장모님 간병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 가서 좀 쉬어. 벌써 몇 개월째 집에서 잠도 안 자고 말이야. 그래도 집이 최고인 거 알지? 오늘은 내가 있을게. 당신은 하루라도 푹 쉬고 와. 보호자가 병이 나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남편이 저의 등을 떠밀길래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저는 집으로 갈 채비를 했어요. 남편이 있어준다고 하니까 든든한 마음도 들고 안심이 되어서 버스를 타려고 병원 앞 정류장에 서 있었죠. 그런데 병실에다가 칠칠맞게 지갑을 두고 온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데 말이죠. 서둘러서 다시 병실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봐서는 안 될 아주 경악할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나 간병인이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병실 문을 조용히 열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살짝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언제 깨어나는 거래요?
물론 계속 누워 있으니까 저희가 자주 만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병원 말고 밖에서 좀 보고 싶네요. 하루 종일 사모님이 병실을 지키고 있으니 제가 몰래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해서 죽겠다고요. 그래도 병실에서 만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잖아. 누가 꿈에나 생각을 하겠어? 우리들이 이러고 있는 걸. 병실에서만 만날 수 있으니까 싫다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왜 뜨문뜨문 찾아와요? 옛날에는 매일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내가 너무 자주 오면 우리 마누라가 의심할지도 모르잖아. 의심받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일이나 그르치는 거지. 의심받아서 좋을 거 없는 건 뭐 저도 알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걸 어쩝니까? 이 아줌마가 빨리 저 세상이라도 가야 일이 쓱쓱 진행될 텐데 기다리다가 아주 망부서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한계치가 있는 법이라고요. 좀 조금만 기다려보라니까.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포기하지 않겠어? 그 링거줄에 약 들어가는 거 조절이나 잘해봐. 쏙쏙 들어가게 하지 말고 아주 천천히 조금만 들어가게 말이야. 깨어나기라도 하면 서로 곤란해지지 않겠어? 그 집 그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거머리처럼 악착같이 붙어있는 겁니까? 사모님한테 이제 조금의 사랑도 정도 없다면서요. 매번 시댁 식구들 무시하기 바쁘다고 욕을 그렇게 해놓고 왜 아직 붙어서 사는 거냐고요. 차라리 저랑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무시하거나 빈정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거참 돈이 있어야 행복도 같이 찾아오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장모님 죽고 나면 계획이 다 있다니까. 장인어른이 배 타러 나가고 마누라 혼자 남게 되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모든 재산을 내 몫으로 돌리면 된다고. 지금 매일같이 병실에서 간병하는 거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올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재산을 당신 이름으로 돌리려면 한 세월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때까지 저는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소립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뭘 알겠어. 얼마 안 걸린다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여자인데 하나하나 내 명의로 돌리는 건 문제도 아니다 이 소리야. 그놈의 마누라. 솔직히 이 정도면 아직까지 정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가지고 노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서운하지. 마누라는 마누라고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지. 지금은 아직 시기가 좋지 않다고. 장인어른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못 그러는 거지.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인어른도 마음이 약해질 거야. 그때 사업자금 좀 땡기고 집이랑 차 전부 내 걸로 만들고 장인어른이 마누라한테 재산 상속 좀 해주면 그때 재산 분할 해달라고 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계획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겠냐 이거지요.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그 무엇이냐 낙동강이 오리알 될까 봐요. 내가 아직도 믿음을 덜 줬나? 이리 와봐.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만 사랑할 거라고. 의식을 잃은 우리 친정엄마 옆에서 둘이 무슨 로맨스 영화라도 찍는 것 마냥 지지고 볶는데 손이요 덜덜 떨리더라고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이 꼭 끌어안고서는 대화를 하는 게 보이는데 아주 깊은 배신감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치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제 감정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이 오르락내리락했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다는 말을 100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어쩔 줄 모르는 배신감에 멍하니 정신이 빠지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랑 간병인이 언제부터 불륜 관계를 시작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둘 사이에 비밀이 없는 사람처럼 대화를 하대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 들어가서 두 사람의 머리통을 휙 갈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남편은 아직도 당신 찾으러 다닌대? 그 인간도 엄청나게 끈질기다. 아니 돈 받은 것도 없다면서 뭘 그리 집착을 한대.
저희 친정에 결혼 지참금으로 보냈던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돌려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들쑤시고 다닌답니다. 제가 그 인간한테 당해서 쓴 병원비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말이죠. 나중에 내가 재산 다 받으면 아예 그깟 1,000만 원 갚아주고 당당하게 당신 이 나라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지 말고 저희 친정에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기만 해도 넉넉하게 먹고 살겠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생기면 50만 원이 뭐야. 500만 원도 보낼 테니까. 아니면 우리 재산 받는 순간 해외를 도망을 갈까? 이번에 장인이 유럽에서 정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슬쩍 부탁해서 선물 좀 챙겨오라고 할게.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상태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문을 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제 머리 위에서 손이 불쑥 나오더니 병실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정말 눈에서 레이저빔이라도 쏠 듯이 남편과 간병인을 노려보며 씩씩거리는 거친 호흡을 뱉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죠. 남편의 말마다나 유럽에 있어야 할 친정아버지께서 제 뒤에 서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과 간병인도 서로 끌어안고 있다가 문이 벌컥 열리고 저와 친정아버지가 보이니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놀라서 떨어지더라고요. 이 미친 작것들이 지금 내 마누라 앞에서 내 딸 앞에서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 말과 동시에 친정아버지가 냅다 남편 새끼 멱살을 잡아서 바닥으로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뱃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배에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배에서 할 것도 전혀 없고요. 선실에 있는 체력 단련실에서 하루 종일 운동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팔뚝이 성인 남자의 몇 배나 두꺼운 뽀빠이 팔뚝이시고요. 한평생 회사에서 햇빛이나 볼까 말까 하며 일을 하던 비실비실한 남편이 그런 친정아버지의 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정말로 종이 인형처럼 패대기가 쳐지는데 너무 볼품없고 찌질해서 놀랍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는데 친정아버지께서 남편 새끼 향해서 욕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하면서 분노를 참지 않으셨어요. 장인어른, 지금 저한테 주먹을 휘두르신 거예요? 예? 어떻게 장인이 사위한테 손찌검을 합니까? 지성인이라면 이런 짓 못하죠. 분위기 파악도 하지 못하고 남편이 입방정을 떠는데 친정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런 남편 멱살을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패대기를 치셨어요. 남편은 허리를 부여잡고 아야야 하는 소리를 내며 찌질하게 굴었고요. 옆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간병인한테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여자라서 봐준 줄 알아. 내가 그나마 이성이 있으니까 참고 넘어가는 거지. 너도 아주 혼쭐을 내줄까? 그 말에 누워있는 남편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서둘러서 병실을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를 밀치고 나가려는데 저도 지고 싶지 않아 간병인의 발을 걸어서 잡아뜨렸어요. 얼굴부터 쾅 하고 바닥으로 넘어지는데 고개를 들어 저를 딱 보는데 글쎄 코피를 줄줄 흘리더라고요. 너네 둘 다 관통으로 고소해서 위자료 톡톡히 물게 만들 거야. 감히 나를 물로 보고 아픈 우리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불륜짓을 해? 이 천하에 썩을 것들아. 남편이고 빌어먹을 간병인이고 둘 다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가는데 그제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딴 놈이랑은 당장 이혼을 해. 내가 아주 혼쭐을 더 내줬어야 하는데 어쩜 저렇게 도망가는 발이 빨라. 아주 분해 죽겠구만. 아니 근데 아빠는 어떻게 벌써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아직 일정도 2달이 넘게 남은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뱃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겠니? 일정을 강행해서 2달 땡겨서 들어왔다. 오래 일한 동료들이 사정을 봐줬으니 다행이지. 아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조업에서는 난리가 났어.
친정아버지는 씩씩거리면서 결코 저 연놈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그 길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혼 소송을 걸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시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집안에서는 본인 아들을 개 패듯이 때렸다면서 난리를 쳤죠. 말로 해도 될 것을 꼭 주먹을 써야 합니까? 이거 상해죄로 고소를 때릴 테니까요. 합의금이나 준비하셔요. 위자료 절대 못 주지. 허거 내 집 밖으로 놔둔 며느리 뭐가 좋다고. 당연히 바람이 나는 거지. 여자가 잘했으면 바람이 나겠어? 친정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죠. 친정아버지께서 연결해 주신 변호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지지부진 이끌고 갈 줄 알았던 재판은 의외로 쉽게 끝이 났고요. 저는 법정 최고 위자료 5천만 원에서 집이며 차며 전부 제 명의였기에 손해볼 거 하나 없이 제 재산을 지키며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서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간병인에게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챙기게 되었지요. 미친 시댁에서도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상해죄로 고소를 넣었는데, 솔직히 패대기 2번 친 걸로 다치면 얼마나 다쳤겠어요. 간병인도 제 발에 걸려 넘어진 코피 쏟은 게 전부였으니까 합의금이라고 나온 금액이라 해봐야 100만 원, 50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너희들 같은 쓰레기 똥차 치우는데 150만 원이면 아주 거저다 거저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침까지 되소리나게 뱉으셨습니다. 미친 시댁에서는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며 조정 신청을 했지만 저희 변호사들이 알아서 싹 대리 참석해준 덕분에 그들은 결국 빚을 내서 저에게 위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이었고, 전 남편에게서 도망을 친 도망자 신세라는 걸 알게 된 시댁은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더라고요.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딱 3개월이 흐르고 정말 학수고대했던 친정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엄마는 눈을 뜨고 기억이 선명해지자 호흡기를 떼셨고요. 입을 열자마자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혼해라. 사위 그놈이 글쎄 간병인이랑 바람이 났다. 의사가 말을 했던 대로 무의식 중에서도 다 들렸나 보더라고요.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우리 친정엄마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간 그 1~2시간 사이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과 이혼을 마무리한 일까지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그 연놈들을 좁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힘을 내서 재활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물론 재활이 끝난다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수를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건강을 회복하려는 데 힘쓰는 거에 감사하며 사는 중이랍니다. 어쩌면 엄마 덕분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엄마가 절 살렸다고 생각해요.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